그 중에서도 은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은을 사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기본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이 상승 사이클을 길게 보는 게 중요하다. 작년에 금보다도 더 가파르게 오른 게 은이었죠. 은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7, 80% 이상 오른 것 같던데요. 은이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한 150% 정도 올랐고요. 그 정도예요? 네, 금이 한 70%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기준으로 거의 한 4배가 올랐어요. 1년 만에. 그 정도로 은의 상승세가 되게 가파랐었죠. 네. 근데 지금 그 은이 또 가파르게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급락이 뭐 하루에 30%씩 나온 날도 있었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뉴스 보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은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 또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은이 금과 함께 이 상승 사이클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근데 상승 사이클의 초반부에는 원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에 다가올수록 이 상승률이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상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과 은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또 조정도 크게 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은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변동성이 더 커지는데 큰 일조를 하는 게 바로 실물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은 이제 지구상에 매장된 양이 대략 한 56만 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17년이면 고갈될 만큼 은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수요는 AI의 발전과 데이터 센터의 확충으로 인해서 은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5년 전부터 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 부족한 공급분을 어디서 메웠는가? 바로 이전에 캤던 그런 은들을 각 금거래소들이 보관했던 그 재고에서 이제 풀려 나가면서 어느 정도 그 부족분들이 해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상하이 금거래소 이미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고요. 코맥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체 재고의 한 70%가 이미 증발할 만큼 재고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두고 보면 실물이 점점 많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실물 공급이 정말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시피,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이전보다 같은 수요라고 하더라도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이제 수요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전보다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즉 지금은 구조적으로 공급은 늘 수 없는 상황인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그 공급이 부족한 만큼 상승폭도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상승폭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또 이제 조정이 올 때 크게 오는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역할이 바로 이런 실물 공급의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은이 산업에 많이 쓰여진다.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AI, 뭐 전기차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또 지금 사용처가 더 증가하는 겁니까? 다른 산업과 다르게? 네, 맞습니다. 일단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은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은은 이제 구리보다 워낙 비싸서 웬만하면 구리로 쓰고 되게 첨단화된 기술에서 은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AI의 발전이 되게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인데, 캐펙스 투자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AI 기업들이 이 AI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때려붓고 있느냐를 이제 볼 수 있는 캐펙스 투자 지표를 보면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내후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도 수요가 그거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메모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전기차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의 설비도 늘어남에 따라서 은의 그 사용량이 계속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은 공급도 그렇고 산업 수요도 그렇고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우리 뭐 치킨 가격이 막 여기서 10배가 오른다고 하면 이제 대체재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은 대체할 수 없는 광물이다 보니까 가격이 10배가 뛰든 100배가 뛰든 수요가 줄지를 못해요. 반대로 또 다른 측면으로도 은 가격이 10배가 뛰고 100배가 뛰어도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은 채굴되는데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리거든요. 뭐 탐사부터 부지맵, 인프라, 건설, 뭐 채굴, 정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 시차가 거의 10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생산이 늘어나려면 2030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이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환경이 이제 은 가격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은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가장 큰 부스터를 달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은 같은 경우는 은 광맥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광물들을 그 추출하는 데서 나오는 부산물이 뭐 70% 이상 된다면서요? 이게 네, 무슨 맞습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은을 캘 때 은광에서 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은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은을 캘 때는 금광에서 원석을 캐면 그 이제 뭐 한 1톤가량의 원석에서 막 이렇게 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도 나오고 이제 뭐 은도 나오고 코발트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납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구리광산, 아연광산 그리고 이제 금광산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그 은이다. 그래서 은의 개발 타임라인을 보려면 사실 금광 기업들의 개발 타임라인을 보는 거랑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은 생산량이랑 금 생산량이랑 겹쳐서 보면 거의 똑같이 오르고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금의 공급도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 매장량이 얼마 안 남았다. 이 금 매장량도 한 17년, 16년 그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캘 수 있는 금이 별로 없어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이전에 자본 지출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다시 금의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10년 뒤에 금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타임라인이 대략 2029년에서 2030년 그 사이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급이 말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은도 이런 공급이 타이트한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심강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폐기물들 가운데서 이제 뭐 소위 리튬이라든가 이런 너무 비싸고 하니까 뭐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거 이렇게 부산물에서 이제 추출하는 그 방식을 막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늘리고 있고 은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회수가 됩니까? 리사이클링이 좀 되나요? 네, 확실히 그 부분이 많이 늘고 있기는 해요. 제가 2019년에 금과 은을 투자하면서 관련된 보고서를 읽었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폐가전제품에서 은 회수율이 50%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진짜 버려지는 거예요. 네, 은이 버려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인천 쪽에 가면 도시광산들이 꽤 많아서 거기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제가 은도 같이 채굴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은만 있으면 통째로 버린다고 하셨어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근데 요즘에는 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은도 좀 뽑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신 것처럼 가격이 오르면 리사이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광산 공급은 이렇게 늘기가 어려워도 리사이클링 공급은 늘어서 어느 정도 공급을 메꿔줄 수 있는데 영향을 주기는 하나 그래도 이 리사이클이라는 게 막 그렇게 광산 생산량처럼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면 조금의 공급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도 그게 드라마틱한 양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하이 거래소도 그렇고 코맥스? 코맥스는 어디입니까? 뉴욕 상품거래소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은 재고가 역대 최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미친 듯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라고 하면은 이제 런던 금거래소, 그 다음에 뉴욕의 상품거래소, 그 상하이 금거래소 이렇게 세 축이 있는데 다 은의 재고가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족한 부족분만큼 이제 실물 재고를 이제 세상에 뿌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점점 은이 부족해지면 이제 같은 수요가 들어오더라도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산업 수요라는 건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가 되든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차 회사가 은 가격이 10배가 뛰었다고 전기차를 안 만들까요? 10배가 뛰어도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수요는 첫 번째 실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가격이 얼마든 사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은은 실물 은을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종이 은이라고 해서 일종의 계약 형태를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은 거래가 실물 대비 거의 200배에서 많게는 300배 많은 그런 가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종이계약 형태의 그런 거래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산업적 수요는 종이계약이 아니라 실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없는 은을 거래했다면 이제는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은으로 거래할 정도로 점점점 시장의 실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말은 이제 선물 가격이 이제 갑자기 선물 가격과 실물 가격이 괴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은 가격이 30% 정도 하락하고 어제 오늘 또 하락해가지고 정말 이제 뭐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막상 실물 시장에서 보면은 은 가격이 거의 떨어지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실물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뉴욕 상품 거래소나 이제 런던 금 시장과의 가격 괴리가 최소 10불에서 20불까지도 차이 난다. 정말 심하게 차이 날 때는 40불까지,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이 40%, 50%까지도 붙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도매업체에서 이제 금을 공급받을 때 프리미엄이 30%에서 40%까지 이렇게 치솟는 일도 허다하다 보니까 지금은 실물 시장과 이 선물 시장의 괴리가 되게 큰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까지 큰 상황이 나타나면 선물 시세가 올라가서 맞춰지든 아니면 선물 시장이 조금 이제 많이 흔들리든 뭐 이런 방식으로 이 결국에는 실물이 주도가 되는 그런 가격 형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이 너무 크게 떨어지는 이 선물 시세에 그렇게까지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은 이제 뭐 17년이면 소멸이 된다가 고갈된다, 자원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새로운 대체제를 뭐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가격이 상승 요인이 사라지거나 하는 이유는 없을까요? 아예 없냐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뭐 예전부터 신소재 개발이라고 해서 은을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탄소 튜브와 그래핀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래핀은 이제 연구 개발을 하다가 많은 개발자들이 떠난 상황이고요. 탄소 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탄소 튜브를 만들 때 거기에 은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대체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당장은. 어쨌든 이제는 금과 은의 사이클이 중반부를 지났다고 하면 이제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과연 은을 혁신적으로 대체해서 은 가격보다 싸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안에는 그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더 먼 훗날 뭐 20년, 30년 뒤를 생각한다면 뭐 대체제가 뭐 세상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금과 은의 희소성 비율이 10대 1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금과 은 차이는 10분의 1이 아니죠? 네, 지금은 거의 60분의 1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대략 12대 1대 12에서 1대 15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평균치였거든요.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함무라비 법정 같은 거를 보더라도 1대 15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 고대 로마 시절에도 이제 공식적인 금은비가 1대 12로 이제 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처음 건국될 당시 1792년인가요? 이제 그때도 공식적인 금은비가 1대 15로 이렇게 되어 있을 만큼 늘 대부분의 인류 역사의 시기에는 1대 15를 유지하는 그런 금은비다. 이게 황금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 1대 10 정도이고, 여기에 이제 은은 이제 그 부피와 그 다음에 무게에 대한 그런 디스카운트 때문에 1대 12나 1대 15 정도가 되는 게 과학적이나 수학적으로도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1대 60까지 벌어졌다라는 건 은이 아직도 너무나도
너무나도 금에 비해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이 금은비가 이전에 고점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그 고점 부근에 어땠는가를 보면 1970년 이후부터는 금도 돈으로 안 쓰는 시기고 은은 당연히 돈으로 안 쓰는 시기입니다.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완전히 넘어갔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70년부터 80년까지 금 가격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최고점을 보면 금은비가 다시 1대 15로 돌아갔었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은 옛날처럼 뭐 은을 돈으로 쓰는 시기도 아니고 금도 뭐 그냥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에 좀 보유하고는 있어도 그거 자체가 돈으로 쓰진 않잖아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이제 금은비가 1대 15의 그 역사적 평균치로 또 돌아가겠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뭐 아직도 고점과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은이 금보다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값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2만 달러 돌파한다 했을 때 은 가격도 그 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20배 상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금이 오르는 만큼 은도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은은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고, 그게 실제로 가격에서도 반영이 되는 게 지난 100년치의 금 가격과 은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면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금과 은은 형 동생처럼 같이 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은 금이 오를 때 보통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 금의 상승 사이클에서 은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이 그러면은 최소한 어디 가격 이상으로 올라야 되느냐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늘 2만 불 이상은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왜 그런고 하면 금이라는 게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주식 역사 해봤자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금은 역사가 5,000년이고 그 수많은 역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금 가격이 오를 때는 화폐 가치가 재평가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될 때 지금까지 세상에 풀었던 화폐의 양과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최소한 일치되는 수준 이상까지는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933년에 국가가 강제로 금 가격을 재평가해서 1대1로 맞췄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자유시장이었다 보니까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1대1로 맞춰지는 그 지점을 지나 그 뒤에는 이제 어떤 과도한 그런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하고 나서야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요번에도 신뢰가 흔들리고 화폐의 가치가 대평가되는 이런 시기, 똑같은 1970년대나 1933년에 그때 상승장과 같은 상승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도 이 미국의 M0와 그 다음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식 금보유량 8,133톤을 이제 나눠보면 대략 21,000달러 정도까지는 금 가격이 쉽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21,00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1970년대처럼 어떤 투자의 광풍이 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버블이 이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금 가격이 한 2만 불을 돌파할 때쯤에는 그런 금은비가 얼마가 될 거냐에 따라 은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2만 불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지나가는 지점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게 고점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은 가격은 1대 15 정도를 이제 유지하게 될 테니까 그때는 뭐 은 가격은 뭐 1,500달러, 1,200달러 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도 결과적으로 20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은을 지금처럼 뭐 지금 워낙 이게 변동성이 강하니까 은을 사야 될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지금 사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은을 사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뭐 내가 안 그래도 금과 은을 사려고 했다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난 이전에 샀던 사람인데 나는 어떡하냐라고 한다면 길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사실 저라고 2026년에 조정이 올 거라는 건 2025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2026년 2월에 올지 3월에 올지 4월에 올지 저도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2025년에도 그냥 금과 은을 사고 그냥 매년 그냥 주기적으로 금과 은을 삽니다. 물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담아야지, 조금 더 담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지만, 기본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이 상승 사이클을 길게 보는 게 중요하다. 너무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를 했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너무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단기적인 가격 흐름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를 좀 길게 보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그런 가격 변동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과 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네, 진짜 긴 호흡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조규원 대표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